아들놈 얼굴이 불그락푸르락입니다. 아무리 봐도 지가 이길 구석이 보이지 않는 거지요. 그래도 꽤 잘 두는 바둑입니다. 역시 피는 못 속이나 봅니다. 누가 제 아들 아니랄까봐 이런 것까지 담는군요. 초읽기 할까? 언제 둘 거야? 야, 아빠 너무 심심한데. 잠깐만. 그냥 기권하지. 정 억울하면 더 배워서 오든가. 아니거든. 내가 착각해서 그런 거야. 그러든지. 뭐 암튼 오늘 지면 한 달간 당근 먹는 거다. 알았어. 지나가던 아내의 얼굴에 활짝 웃음이 피어나대요. 그렇게 먹기 싫다던 당근을 먹일 수 있게 되었으니 그럴 법도 하죠. 다 뒀으면 밥 먹자. 오늘은 맛있는 볶음밥이에요. 당근이 충분히 들어간. 최근 들어 저와 아들이 부쩍 내기 바둑을 하는 일이 잦아졌답니다. 내기는 그때그때 다르고요. 어느 날은 장난감을 두고 하기도 하고 오늘처럼 안 먹는 음식을 걸기도 한답니다. 사실 결과는 뻔합니다만 그래도 가끔 져주기도 하니 아들은 내기를 마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1년 전부터 바둑을 배운 아들이 저를 닮아 재능을 보이면서 하루가 다르게 실력이 늘었거든요. 바둑학원 원장 말로는 프로 기사를 한번 시켜보면 어떻겠냐는 정도라는데요. 그럴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이미 그런 과정을 밟아봤거든요. 프로 바둑 기사가 되는 건 하늘의 별 따기더라고요. 도대체 이 나라엔 왜 그렇게 바둑 잘 두는 천재들이 많은지, 그래서 저희 아들에게 그런 걸 시킬 생각은 꿈에도 없어요. 그냥 취미로 즐길 수준이면 족하답니다. 그래도 바둑을 배우면 좋은 점이 많아요. 성격도 차분하게 만들어주고 머리 회전에도 엄청 도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운만 좋으면 예쁜 마누라까지 얻을 수 있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오늘은 제가 바둑 내기로 마누라를 얻은 사연에 대해 말씀드릴까 해요. 재미있게 들어주셨으면 좋겠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산에 살고 있는 50대 남성이에요. 현재는 조그만 건축 설계 사무소를 운영하며 먹고 살고 있습니다. 뭐 수입이 그리 나쁘지는 않아서 마누라랑 자식을 굶길 정도는 아닌 그런 수준이에요. 한때는 큰 곳에서 일하기도 했는데 그게 그리 즐겁지는 않더라고요. 돈만 놓고 생각하면 그리 살아야겠지만 살다 보니 돈이 다는 아니대요. 물론 돈이 필요한 건 맞지만 너무 과한 욕심을 부리는 게 제 적성엔 맞지 않더라고요.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한 건 아니에요. 제가 지금은 평범한 동네 아저씨에 불과하지만 어린 시절에는 나름 천재라고 불린 시절도 있었답니다. 천재면 천재답게 돈도 많이 벌어야 하고 사회적 높은 위치에 올라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치기를 부린 적도 당연히 있었겠죠. 그래서 과한 욕심을 부렸어요. 그 결과가 그리 좋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그를 통해 많은 걸 배울 수 있었으니 나쁘지 않은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 입으로 천재 운운하니 별로 믿음이 안 가실 거예요. 좀 쑥스럽긴 하지만 지금부터 제 자랑 한번 해보겠습니다. 행여 듣기 거북하시더라도 그냥 왕년에 그랬다는 것이니 애교로 봐주세요. 제가 3살 때 한글을 깨쳤습니다. 특별히 누가 가르쳐준 건 아니었고요. 그냥 TV나 굴러다니는 전단지 이런 걸 보다 보니 절로 알게 되더라고요. 그걸 본 부모님이 난리가 나셨죠. 세상 모든 부모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자식은 분명히 천재일 거라고 생각하는 거 말입니다. 3살에 한글을 독학으로 깨치면 그런 착각을 하게 되시더라고요. 그것뿐이면 말을 안 합니다. 저희 부친 취미가 바둑이셨어요. 책을 사다 놓고 바둑판에 돌을 놓아보시기도 하시고 가끔은 동네 기원에 나가 바둑을 두고 오시기도 했답니다. 그래봐야 그냥 동네 바둑이지만 암튼 바둑을 좋아하신 건 맞으세요. 지금도 본가에 가보면 언제나 바둑 채널을 켜놓고 바둑을 보시니까요. 덕분에 저도 아버지가 바둑 두시는 모습을 보면서 자랐답니다.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보다 보니 룰을 이해하겠더라고요. 바둑이라는 게 집을 많이 짓는 사람이 이기는 경기거든요. 그러고 보면 전 팔자가 집을 지어야 하는 놈이었나 봅니다.
아무튼 한 1년 아버지의 바둑 연습을 보다 보니 바둑이 대충 뭔지 감이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와 바둑을 두었습니다. 처음 제가 아버지께 바둑을 두자고 했을 때는 아버지가 그냥 귀여워서 둬주셨지요. 저희 아버지가 한 7급쯤 두십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정말 못 두는 바둑이세요. 그래도 당신이 나름 자부심을 갖고 계시는 수준이긴 해요. 단 한 번도 바둑을 둬보지 못한 제가 처음 바둑을 두는 날 간발의 차이로 졌답니다. 아버지가 그걸 보고 정말 놀라워하셨어요. 그래서 저를 당장 기원으로 데려가셨고 저랑 한번 바둑을 둬보신 기원 원장님이 저를 아시는 프로 기사님에게로 데려가셨어요. 제 재능을 꽃피워 주신다는 생각이셨어요. 그때가 제가 초등학교 3학년, 우리 나이로 10살이었답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사실 바둑 프로 기사를 꿈꾸는 아이에게 10살이란 나이는 결코 빠른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조훈현 사범님이나 이창호 국수 같은 분들은 이미 그 나이에 프로 기사가 됐거나 거의 프로 기사와 버금가는 경지에 올라 있었을 정도셨으니까요. 뭐 제가 이창호 국수보다는 선배이긴 하지만 바둑 실력만 놓고 보면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는 뜻이에요. 그래도 재능이 아주 없었던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프로 사범님 밑에서 3년 정도 교육을 받기도 했어요. 일반인의 기준으로 놓고 보면 압도적인 실력자 수준까지는 올랐지만 프로기사가 되기엔 턱없이 부족한 성적을 보였답니다. 그래서 결국 사범님과 아버지의 상의 끝에 바둑을 접었습니다만 그래도 그렇게 배운 바둑이 제 인생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던 건 분명합니다. 전문적으로 바둑의 길을 걷는 대신 취미로 두긴 했지만 워낙 주변에 대적할 만한 이가 없는 수준이라 도움도 많이 받았고요. 실제로 제가 군대에 갔을 때 저희 대대장님 바둑병으로 지내면서 엄청 편하게 살았다는 게 그 증거랍니다. 공식적으로 그런 보직이 있는 건 아니지만 대대장님이 바둑을 두고 싶으실 때마다 제가 불려가서 대대장님과 독대를 했으니 편할 수밖에 없었던 거였죠. 그것 말고도 바둑을 잘 둬서 좋았던 일이 왕왕 있었습니다. 그 최고가 바로 마누라를 얻게 된 일이었죠. 그건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바둑을 그만두게 되면서 공부에 더 매달릴 수 있었습니다. 바둑 때문인지 아니면 타고난 머리 때문인지는 몰라도 공부를 꽤 잘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명문대학 건축학과에 입학할 수 있었답니다. 대학에 들어가서도 성적이 나쁘지 않았어요. 바둑이나 건축이나 집을 지어야 하는 일이랍니다. 제가 그쪽으론 분명히 재능이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희과 교수님이 많이 예뻐해 주셨답니다. 부족한 것이 많은 놈이었는데 교수님 눈엔 제법 쓸만해 보이셨나 봐요. 너 졸업하고 나서 뭐 할 거야? 대기업? 아니면 일반 설계사 사무실 같은 데 갈 거냐? 내 밑에서 더 공부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교수님이 은근히 대학원 과정을 밟길 원하시대요. 근데 전 그럴 생각이 없었습니다. 더 공부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그것보단 직접 현장에 나가 집을 지어보고 싶었답니다. 그러려면 일반 대기업은 아니었어요. 대기업에 들어가면 큰 공사를 할 수는 있지만 제 의지가 반영된 집은 못 만드니까요. 그래서 일반 설계사 사무실을 목표로 했답니다. 그럴 것 같았다. 내 친구 놈 중에 사무실 하는 놈 있는데 그리로 가보지 않을래? 좀 괴짜긴 해도 실력은 있는 놈이라 도움이 될 거다. 너무도 감사하게 교수님은 당신의 친구 회사에 절 넣어주셨어요. 그게 제 인생의 커다란 터닝 포인트가 되었답니다. 아파트나 대형 건물을 짓는 대기업과는 달리 일반 설계사무사 사무소는 특색 있는 단독주택이나 고급 빌라 같은 것들을 만들 때가 많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저희는 설계도를 만드는 거고 그에 따라 시공사가 짓는 것이지만 시공사는 저희 주문대로 만드는 것이니 실제 집을 만드는 건 저희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회사가 실력 있고 내실 탄탄한 곳이다 보니 소위 말하는 부자들이 많이 찾으셨어요. 그런 분들을 상대하는 일은 꽤나 까다롭습니다.
대부분 지인들의 소개로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지인들이라는 분들도 상류층 분들이 많아 행여 건축주의 리즈를 제대로 반영 못하면 만만치 않은 클레임에 시달려야 했답니다. 그래서 더 신경 써서 일을 했던 거고요. 한 번이라도 집을 지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 과정에서 다툼이 벌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답니다. 서로의 생각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건축주의 의사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늘어나는 경우가 허다하고 때로는 건축법에 저촉되는 요구를 해오시는 경우도 적지 않으니 그걸 또 이해시키는 게 여간 까다롭지가 않아서랍니다. 운 좋게 이해심 많은 건축주를 만나면 그래도 다행인데 안 그런 경우도 비일비재하지요. 이해는 갑니다. 자신들의 살 집이나 본인의 취향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취향을 모두 다 수용해 줄 수는 없어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비용 문제도 있고 건축법이나 혹은 시공사나 공기 같은 복잡한 문제들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런 부분을 잘 이해해 주시면 다행인데 어디 일반인들이 그런 걸 알겠습니까? 제가 맡은 주택이 그런 케이스였어요. 건축주가 강남에 빌딩 4채를 갖고 있는 정말 부자였는데요. 엄청 까다로웠습니다. 제가 사수가 아니긴 했지만 그래도 제가 건축주를 직접 만나서 이해를 구하는 작업을 많이 했답니다. 처음엔 겨우 30 될까 하는 풋내기라며 저를 대놓고 무시하던 건축주가 수없이 싸우고 또 조율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결국엔 저를 인정해 주셨답니다. 그때의 보람이라는 건 정말 말로 다 설명하기 힘든 정도지요. 그렇게 제대로 된 집을 짓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저한테 선짜리가 들어왔어요. 그것도 여자네 집에서 직접 말입니다. 바로 제가 맡아 완공시킨 그 까다로운 건축주분이셨어요. 지금의 저라면 그런 제안을 단번에 거절했겠지만 그 시절에 전 진짜 욕망 덩어리였답니다. 모든 건축 설계사들은 궁극적으로 자신의 이름이 걸린 사무소를 가지길 원한답니다. 기본적으로는 실력이 먼저겠지만 그 못지않게 경제적 능력도 있어야 하거든요. 저희 집이 가난한 집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자식놈에게 그런 회사를 차려줄 정도의 경제력을 가지지 못한 상황에서 그 제안은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었습니다. 실제로 장인이 그러셨거든요. 당신 딸이랑 결혼하면 사무실 하나 내주겠다고요. 그래서 결혼을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진짜 무책임한 일이었어요. 전처와 어느 정도 만난 이후 적당한 호감이 생긴 건 사실이었지만 그렇다고 평생을 믿고 맡길 정도의 확신도 없는 상태에서 한 결혼이었습니다. 말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사실상 정략 결혼이었던 거죠. 제가 진짜 철이 없습니다. 사랑이 중요한 거긴 하지만 성공이나 출세보다는 더 소중한 게 아니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러니 사랑 없는 결혼을 할 수 있었던 거였어요. 결혼 초만 해도 그런 제 선택이 틀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약속대로 장인은 제가 설계 사무실을 만들 수 있게 지원을 해주셨고 그걸로도 모자라 주변 지인들의 일감을 쉴 새 없이 몰아다 주셨답니다. 제가 비록 경력은 짧았지만 그렇다고 실력이 없는 건 아니었어요. 장인의 소개로 오신 건축주들이 제 건물에 호평을 해준 덕에 의뢰가 쉬지 않고 들어왔습니다.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 정도였어요. 제가 그토록 원하는 돈과 명예를 차곡차곡 쌓을 수 있었던 시절이었죠. 그러나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것도 있기 마련이지요. 큰 정도 없이 시작한 아내와의 결혼 생활이 직격탄을 맞아야 했답니다.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 아내와 알콩달콩 신혼을 즐기는 건 꿈도 꿀 수 없었답니다. 아내가 종종 불만을 표시했지만 그런 걸 받아줄 상황이 아니었답니다. 이혼 후 생각해봤어요. 저는 정말 조건만을 쫓아 한 결혼이었던 반면 아내는 달랐답니다. 아내는 정말로 저와 제대로 된 가정을 만들겠다고 생각한 거였어요. 그러니 잔소리도 하고 불만도 말했던 거죠. 애정이 없다면 그럴 이유가 없을 테니 말입니다. 그러나 전 그걸 미처 몰랐어요. 따지고 보면 제 결혼의 갑은 장인과 아내인 게 맞아요. 돈을 대주고 성공을 이끌어줄 열쇠를 가진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그러면 제가 꼬리를 내리고 기어야 했지만 전 그러지 않았답니다. 별것 아닌 성공에 도취돼 제 잘난 것만 생각하고 아내를 소홀히 대했지요. 중간중간 경고에 가까운 신호들이 있었지만 전 그것도 못 봤어요. 결혼하고 몇 년 정도 지나서는 그런 생각도 했었답니다. 장인의 재력과 소개 같은 게 없었어도 난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놈이었다는 생각이요. 그러니 아내를 소홀히 대하고 그걸로 장모가 걱정하는 것을 보면서도 여전히 밖으로만 돌았던 거였죠. 당신은 나를 사랑하기는 해? 왜 이래 또? 사랑이 밥을 먹여줘? 지금처럼 살면 안 돼? 당신은 그럴 수 있겠지만 난 안 그래. 당신 들으면 서운하겠지만 이거 경고야. 당신이 신경 써야 할 사람들은 밖에서 만나는 사람이 아니라 나라고. 내 말 흘려듣지 마. 그 말을 들으면서도 반성 따위는 1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반감이 더 커졌어요. 그깟 돈 얼마 대줬다고 남편을 하찮게 여긴다고 생각했답니다. 아내는 어떻게든 저와의 결혼 생활을 이어가 보고 싶었던 거였는데 전 아니었나 봐요. 그 일 이후에도 전 여전히 밖으로만 맴돌았거든요. 결과는 불을 보듯 뻔했습니다. 자신의 말에 전혀 귀 기울이지 않는 저를 더 이상 남편으로 인정해 줄 수 없었던 거였어요. 결국 아내가 이혼을 얘기했답니다. 어차피 애정도 없는 결혼이었어요. 그러니 안 할 이유가 없었어요. 이혼을 하고 나니 그간 제가 누려온 것들이 누구 때문이었는지 알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줄을 잇던 의뢰가 뚝 끊어졌거든요. 장인이 손을 쓴 것도 있었겠지만 그보단 제가 그간 내실 다지기에 너무 소홀했던 것도 분명히 있었어요. 거기에 장인이 투자한 금액까지 다 빼가는 통에 경제적으로도 힘들어졌어요. 은행에 대출을 알아본다 어쩐다 했을 땐 이미 때가 늦었더라고요. 결국 깔끔하게 망해버렸답니다. 빈 깡통이 요란했던 거였어요. 단 한 번의 좌절도 없이 승승장구하던 인생에 처음으로 맞닥뜨린 실패였어요. 익숙하지 않은 좌절감이다 보니 쉬이 그를 떨칠 수도 없더군요. 사업체를 정리하고 이런저런 부채 관계와 거래처를 정리하고 나서 제가 한 건 여행이었어요. 그대로 집에 있을 순 없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몰고 전국을 돌았죠. 우리나라가 생각보다 많이 넓더라고요. 딱 3달이 걸렸습니다. 이름 없는 시골 마을의 풍경에 반해 일주일을 머무른 적도 있거든요. 그렇게 마음을 달래며 다시 복귀했습니다. 짧다면 짧은 3달이었지만 제게 많은 생각을 해주게 한 시간이었어요. 그 사이 아내는 프랑스로 떠났더군요. 저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했던 아내에게 마지막으로 인사를 보냈어요. 그간 미안했다고, 앞으로는 행복하라고 말입니다. 답장은 받지 못했지만 그걸로라도 불행했던 결혼 생활이 지워지기를 바랬답니다. 그렇게 전 완벽한 백수가 되었습니다. 다른 친구 같으면 40이 코앞인 상황에서 일자리를 잃었으니 어떻게든 새로운 일자리를 알아봐야 했겠지만 전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이래저래 따져보니 돈이 꽤 있었거든요. 그래서 쉬기로 했습니다. 솔직히 많이 지쳤었답니다. 대학 졸업 후 10년 이상을 거의 쉬지도 않고 달려왔으니 그럴 법도 했죠. 예전에는 그랬거든요. 쉬는 날에 집에 있으면 온몸이 근질거려서 월요일이 오기만을 기다리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전 백수 따위는 절대로 못할 거라 생각했지만 아니었습니다. 예전에 저는 너무 불안했던 거였어요. 뭐라도 하지 않으면 금세 넘어질 것 같은 위기감을 안고 살았으니까요. 근데 가진 것 대부분을 잃어버리고 나니 별로 그런 위기감이 안 들대요. 그래서인가 봐요. 밤새 책도 보고 음악도 들으며 느긋하게 밤을 즐기다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자곤 했어요. 처음에는 그게 이상했는데 나중에는 당연한 듯 누리게 되더군요. 그러면서 생활 패턴이나 행동 반경이 달라졌고요. 제가 사는 동네에 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큰 건 아니지만 또 그렇게 작은 것도 아니에요. 동네 어르신들이나 불량한 청소년들이 무리지어 할보할 수 있는 정도랍니다. 전 청소년도 아니고 노인도 아니면서 그 공원에 정기적으로 드나드는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공원을 지키는 터줏대감들의 눈에 띄인 거였어요. 아이, 살다 보면 잠시 쉬어갈 때도 있는 법이지. 너무 상심 말게. 감사합니다. 어르신 눈에도 제가 백수처럼 보이는 거 맞군요. 이 시간에 여기 있는 사람이 정상적인 직장을 다니는 건 아니 되지. 그렇죠. 그렇게 조금씩 공원의 멤버들과 친해졌습니다. 한때는 이 사회에 중추셨던 분들이셨죠. 그러다 은퇴를 하시면서 딱히 할 일이 없어진 분들이 집에만 있기 답답하니 근처 공원으로 와서 시간을 보내시는 거였답니다. 아시겠지만 시간 보내기용으로는 바둑이나 장기만한 게 없지요. 공원에서도 그랬습니다. 한 구석에서 장기를 두시는 분도 계셨고 바둑을 두시는 분도 계셨어요. 저야 이력이 이력인 만큼 바둑 두시는 분들 곁에서 구경을 할 때가 많았답니다. 기본이라고는 안 된 무지막지한 싸움 바둑들을 두실 때가 많아서 구경하는 재미가 솔솔 차났어요. 그래도 훈수 따위는 하지 않았어요. 그랬다가 제가 바둑을 둘 줄 안다고 생각하시면 귀찮은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못 둘 건 없지만 너무 실력 차이가 나는 분들이셔서 일부러 바둑을 모르는 척 했답니다. 근데 그게 들통이 났어요. 그날은 날씨가 좀 그랬어요. 바람도 차고 비도 올 것 같은 날이었죠. 덕분에 공원도 모처럼 한가했답니다. 평소라면 나와 계셔야 할 분들이 안 계시니 적적하기도 하고 심심하기도 해서 저도 몰래 바둑판에 돌을 올려보게 되더군요. 이런저런 수를 놓았다가 흩었다가 할 때였습니다. 바둑돌 높는 맵시가 보통이 아니네. 자네 바둑 좀 두나? 그런 저를 누군가 보셨던 모양이었어요. 말은 섞어보진 않았지만 가끔 얼굴은 배웠던 분이셨어요. 아차 싶더라고요. 괜히 바둑이나 두자 그럴까봐 일부러 못 두는 척 하던 걸 들켰으니까요. 두기는요, 그냥 단수 정도만 아는 정도인데요. 그런 게 아닌데 돌 놓는 손이 달라. 왜? 내가 한 수 가르쳐 달랄까봐 그러나? 마치 제 맘속을 꿰뚫어 보시는 것 같았어요.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잘 두지도 못하는데 어르신들 눈만 어지럽힐 것 같아서요. 다들 그렇지 뭐. 여기 공원에 바둑 제대로 두는 사람이 누가 있다고. 그냥 다들 시간이 안 가니 뭐라도 해야 하는 거지. 그렇게 나오시니 더는 어쩔 수가 없더군요. 결국 할아버지랑 바둑을 두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바둑 두는 걸 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두는지 알 수가 없어 일단은 대충 비슷하게 두어드리려고 했답니다. 근데 생각보다 훨씬 잘 두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재미가 있었어요. 나름 공부도 하신 듯 최근에 포석 유행도 많이 따라하시고 하시대요. 간만에 재미있게 바둑을 두었습니다. 일부러 아슬아슬하게 져드리기도 하고 이기기도 하고 그랬답니다. 일종의 예의 같은 거죠. 실력 차이가 너무 나게 이겨버리면 기분이 상하실 것 아닙니까? 바둑이라는 게 원래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많이 했어요. 동네 바둑이라는 게 그런 재미로 두는 거거든요. 그랬군. 왠지 평범해 보이지는 않더구만. 저 평범한데요. 그니까 망했죠. 자기를 평범하다고 말하는 사람일수록 실제로는 안 그런 법이라네. 당장 바둑만 봐도 그래. 이게 단수만 아는 사람이 둔 바둑일까? 자네 지금 나 봐주면서 두는 거지?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 두는 중이에요. 제 주제에 누굴 봐주고 말고 할 여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등에서 식은 땀이 다 날 정도였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해 보이시는 분이었는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저를 꿰뚫어 보시는 것 같아 긴장을 많이 해야 했습니다. 제가 오만했던 거죠. 공원에 와서 시간을 보내는 분이시라고 만만하게 본 거였어요. 사실 그럴 리가 없죠. 그분들 역시 젊은 시절엔 누구 못지않게 많은 경험들을 하셨을 테니까요. 어르신은 알고 계셨던 거였어요. 제 바둑이 당신 바둑보다 훨씬 더 강하다는 걸요. 그래도 제가 티를 내려 하지 않으니 그냥 모른 채 해주신 거였어요. 오늘 덕분에 재밌었네.
다음에도 괜찮으면 바둑 한 수 가르쳐 줄 수 있겠나? 너무 걱정은 말게. 이 수업료는 낼 테니. 아닙니다. 저야말로 덕분에 재밌게 대국했어요. 이제 들어가시게요. 난 좀 더 있다야 할 것 같네. 자네가 가야 할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제가 저녁에 약속이 있어서 가야 했거든요. 말하지 않아도 다 아시는 것 같았어요. 연륜이라는 게 그래서 무서운 거였어요. 그날 이후 종종 어르신과 바둑을 뒀습니다. 다른 분들도 두자시던 분이 간혹 계셨는데 그럴 때마다 주위 분들이 말리셨어요. 자네 실력으로 어딜, 기명감도 쩔쩔매는 청년인데 바둑도 적당히 격이 맞아야 재미지. 자네랑 나랑 둬. 제가 속인다고 했는데 완벽하게는 못했나 보더라고요. 어느새 제가 공원 최고수에 등극을 했답니다. 그나마 제 상대는 처음 저랑 바둑을 두신 김영감님 정도가 다라는 인식이 퍼졌어요. 근데 자주 둘 수는 없었어요. 영감님이 다른 분들처럼 매일 나오시는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공원 나들이야 자기 맘이니 뭘 할 순 없지만 다른 분들처럼 자주 안 나오시는 이유가 궁금한 건 맞았어요. 그 이유를 알게 된 건 그 얼마 뒤였어요. 그날 약속이 있어서 근처 동네를 찾았답니다. 대학 동창 한 놈이 일을 좀 도와달래서 설계도 보완 작업을 해줬답니다. 당장 일을 하지 않지만 그래도 감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식의 작업은 해오고 있었답니다. 잠깐 일을 해줘도 용돈치고는 과한 정도를 벌 수가 있는 건 덤이었고요. 그렇게 작업을 하고 나오는데 맞은편에서 요란소란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싸움이 벌어진 것 같았어요. 제가 평소 그렇게 오지랖을 부리는 성격은 아닌데 그날은 모른 채 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 쇼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면 숨겨놓은 돈 있는 거 모를 줄 알아요? 진짜 돈 없다니까. 내가 돈이 있으면 왜 이런 일을 할까? 이것 봐. 나한테 돈 없다고 시위하려고 그러는 거잖아. 자식이 일 때문에 돈 좀 달라는데 그거 주기 싫다고 동네방네 시위하는 것도 아니고 나 안 왔으면 책임을 져야죠. 안 그래요? 보아하니 소리를 지르는 건 아들인 것 같았습니다. 나보다 조금 어린 연배로 보이는 남자가 자기 부친에게 돈 달라고 행패를 부리더군요. 요새 저런 사람들 많다는 소리는 들었지만 실제로 제가 그런 걸 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사실 그 정도면 제가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습니다. 너 집에는 안 들어올 거냐? 몇 달 만에 불쑥 나타나 이게 뭐하는 짓이야? 이제 정신 좀 차려. 착실하게 땀 흘려 일도 좀 하고 너 믿고 사는 애한테 부끄럽지도 않냐? 누가 날 믿고 살아요? 내가 아니라 당신을 믿는 거겠지. 당신이 꽁쳐놓은 돈 있는 거 그년도 아니까 붙어 있는 거라고. 아니 할 말로 내가 지랑 혼인신고를 한 것도 아닌데. 너 그러면 못 쓴다. 벌 받아. 이 지수가 너 뒷바라지한 세월이 10년이다. 네가 돈 한 푼 안 가져다 줘도 지가 벌어서 나 살피는 거 아무나 못하는 일이야. 그래서 이러는 거예요. 그거 믿지 마요. 다 당신 통장 가져가려고 그러는 거라니까. 못 믿겠으면 나한테 통장 줘요. 내가 가져갔다는 거 알면 그년도 당장 나갈걸. 말을 왜 그렇게 하냐? 일단 가자. 이 가서 밥이라도. 그 순간 어르신이 바닥에 뒹굴더군요. 남자가 손을 뿌리치면서 세차게 어르신을 밀쳤던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그분이 바로 김영감 님이신 거. 모르는 사람이었다 해도 상황이 그 정도면 만류를 해라 옳았지요. 하물며 저와 바둑 친구인 분이 그런 상황에 처했으니 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일어나세요. 당신은 뭐야? 뭔데 끼고 지랄이야? 그냥 가던 길 가. 지나가던 사람이긴 한데 그냥은 못 가겠네요. 보아하니 아드님 같은데 어떻게 아버지한테 이래요? 아이고 정의회사도 나셨네. 어이 당신 알량하게 정의로운 척하다가 허리 풀어지면 덜 억울해? 에? 알게 해줘요? 분명히 어르신의 아들인 것처럼 보였는데 말이나 행동은 전혀 닮질 않았더군요.
제가 어르신을 부축했다는 이유만으로 저를 협박하는 것만 봐도 그랬죠. 자칫했으면 정말 맞았을 수도 있었답니다. 그러지 마라. 이 저청년이 무슨 죄라고. 어르신이 아들을 막아서면서 사태가 일단락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아들이 아버지에게 손을 휘두를 리는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너무 순진했습니다. 아이씨, 누굴 막아? 비키라고! 정말 그럴 의도였는지 모르지만 아들이 휘두른 주먹이 어르신의 얼굴에 정확히 꽂혔습니다. 제대로 신음도 못 내고 바닥에 뒹구셨어요. 실수가 아니었어요. 실수였다면 자기 주먹에 아버지가 맞아 넘어지는 걸 보면서도 그리 태어날 수는 없었겠지요. 아무 상관도 없는 제 눈이 뒤집히더군요. 당신 지금 뭐하는 짓이야? 당장 그만둬! 아이씨, 진짜 똥오줌 못 가리네. 너 진짜 죽어볼래? 금방이라도 주먹을 휘두를 것 같더군요. 어르신이 온몸을 던져 저희 둘 사이를 막지 않았다면 큰 싸움이 났을 거였어요. 솔직히 못할 것도 없었죠. 제가 책상에만 앉아있는 그런 쫌생이는 아니었으니까요.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거친데요. 때론 그런 사람들과 몸을 부대끼기도 하며 살아온 저였습니다. 어차피 덩치도 비슷했고 무엇보다 부모에게 저렇게 막대하는 인간한테 질 정도로 제가 나약한 놈은 아니었습니다. 자네가 참깨. 괜히 나섰다가 다치면 어쩌려고. 아이, 너 당장 가. 그러니까 돈을 주라고. 돈만 주면 안 나타난다고 몇 번을 말해. 시끄러운 소리에 근처에 누군가가 신고를 했나 보더라고요. 경찰차 사이렌이 울리는 걸 들은 그 남자가 쌍욕을 하더니 달아나듯 사라졌습니다. 괜찮으세요? 안 되겠네요. 병원에 가세요. 괜찮네. 이 정도로 무슨 병원을 가? 내가 자네 보기 부끄러워. 다 내 잘못이지. 자식놈을 저리 키웠으니. 그 얼굴에 떠오른 참담함을 어찌 말로 설명하겠습니까? 맞은 거야 시간이 흐르면 나을 테지만 마음에 생긴 상처는 그리 될 수는 없지요. 행동하시는 걸 보면 이런 일이 한두 번은 아니었던 것 같았어요. 부모를 때리는 자식이 있다는 걸 모르진 않았지만 그걸 직접 제 눈으로 보니 저도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섣부른 위로를 할 일이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그냥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술집으로 모신 거죠. 이런 날은 소주 한 잔이 약 아닙니까? 드세요. 자네 부모님은 얼마나 좋을까? 이 요새 젊은 사람답지 않게 생각도 깊고. 아닙니다. 제가 얼마나 말썽을 많이 부렸는데요. 얼마 전에도 두 분 가슴에 생채기를 제대로 내어드렸어요. 술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이성을 마비시키고 창피함도 덜어주는 마법을 부리거든요. 그렇다고는 해도 제가 취하는 건 아니었어요. 다만 제게 못 보일 꼴을 보이신 어르신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해드리자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랬었나? 요새 이혼이 뭐 그리 부끄러운 일이라고. 안 맞는 사람끼리 사는 것보다야 100배 나은 일이지. 그나마 둘 사이에 자식이 없었으니 다행이라면 다행이네. 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철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내한테도 상처를 줬습니다. 언제 사과할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네요. 이혼이 어디 한 사람 잘못이겠나. 그래도 자네는 미안한 마음이라도 가지지 않나. 저놈은 도대체 언제 인간이 되려는지. 서로 신세한탄을 하며 주거니 받거니 하다 보니 왠지 비밀을 공유한 사람처럼 가깝게 느껴지더라고요. 아시겠지만 남자들이 자기 속마음을 잘 못 털어놓는답니다. 특히 부모에겐 더 그랬죠. 그러니 힘든 일이 있어도 친구나 혹은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마음을 털어놓는 경우가 많은데 전 어르신에게 그랬답니다. 학력이 길다거나 하시진 않았지만 생각이나 말투를 보면 정말 지혜로운 분이셨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면 친구가 못 된다는 생각을 하곤 하는데 사실 꼭 그래야 할 이유는 없었어요. 서로 생각이 맞고 말이 잘 통하면 성별이나 나이에 관계없이 흉허물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친구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어르신과 전 친구가 맞았습니다.
바둑을 좋아하는 것도 그렇고 소주를 좋아하는 것도 그랬죠. 아마 그래서일 겁니다. 제가 몇 달 더 백수 생활을 하다 다시 일을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 저랑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내신 분이 어르신이었어요. 내기 바둑을 두기도 하고 같이 술잔도 부딪히고 그랬어요. 제가 다시 일을 시작한다는 말씀을 드렸을 때는 누구보다 기뻐해 주시기도 하셨어요. 잘했네. 이 자네 실력이면 어디 있더라도 두각을 나타내겠지. 게다가 한 번 실패도 맛봤으니 경고망동도 하지 않을 테고 정말 축하하네. 아이 그래도 아쉬운 건 어쩔 수가 없구만. 아쉽다니요. 뭐가요? 이제 자네가 출근하면 아이 난 누구랑 바둑을 둬? 소주는 누구랑 마시고? 제가 미국이라도 가는 줄 알겠네요. 뭐 어차피 여기 살 건데요. 평일은 힘들겠지만 주말에 얼굴 봐도 되고요. 왜 이러세요? 꼭 이별하는 사람처럼. 그냥 욕심이 나서 그랴. 내가 자네 보면서 참 좋았거든. 그래, 주말에 보면 되지. 자, 새로운 출발을 위하여. 정말로 그럴 생각이었습니다. 어르신과 보내는 시간이 저한테는 여러 의미가 있는 시간이었답니다. 때론 위로를 받기도 하고 또 때론 지혜를 구하는 시간이기도 했어요. 제가 미처 느끼지 못하는 것들을 느끼게 해주는 소중한 시간이었으니 굳이 그를 포기할 생각은 아예 없었습니다. 그래도 막상 일상으로 돌아가니 그게 쉽지는 않더군요. 저희 일이라는 게 때론 주말에도 현장 답사를 나가기도 하고 지방 의뢰도 적지 않아 불규칙한 면이 많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어르신을 만나는 일이 쉽지 않아졌답니다. 가끔 친구들과 술잔을 기울이다 문득 어르신이 생각날 정도로 어르신과 보내는 시간이 확 줄었어요. 죄송하긴 했지만 사정이 그렇다 보니 어쩔 수 없다 생각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르신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더라고요. 제가 마침 춘천 쪽에 일이 있어 간 참이었어요. 어르신 왜요? 소주가 고프십니까? 진짜 자넨 독심술을 하는 것 같다. 그냥 자네 생각이 나서 시간 괜찮으면 자네 말대로 소주 한잔 하는 것도 좋고. 어쩌죠? 제가 오늘 춘천에 와 있어요. 집에 가면 9시, 10시일 것 같은데. 그런가? 고생이 많구만. 조심해서 올라오고 우리 술은 조만간 하는 걸로 함세. 네, 어디 아프신 데는 없으시죠? 나야 맨날 그렇지. 자네야말로 건강 조심하고 바쁘다고 너무 몸 막 굴리지 마. 젊을수록 건강에 더 신경을 써야요. 네, 들어가세요. 제가 연락드릴게요. 제가 일을 시작한 이후론 웬만해서 먼저 연락하는 법이 없는 분이셨어요. 그런 분이 먼저 전화를 걸어와서 술 이야기를 하시는 게 좀 걸렸답니다. 그러고 보니 목소리도 잔뜩 가라앉은 것 같았고요. 그래도 별일이야 있겠냐 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어르신에게는 정말로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전화를 걸어오신 거였어요. 사정을 이야기했다면 제가 밤 10시 아니라 새벽이라 해도 달려나갔을 텐데 어르신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답니다. 친구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였어요. 그 얼마 전 어르신의 아들이 죽었다더군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술을 먹고 길거리에서 싸움을 하다 도망을 쳤대요. 그러다 마주 오는 차에 부딪혀서 즉사를 했더군요. 그렇게 상을 치르고 와서는 저한테 전화를 하신 거였어요. 어쩌면 어르신은 저한테서 당신 아들을 보신 것일지도 모르겠네요. 자기가 기대했던 아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저를 보며 스스로를 위로하신 거였답니다. 그래서 그런 말도 안 되는 내기를 거신 거였어요. 자신의 남은 생은 그런 자식과 함께 보내시고 싶었나 봐요. 간만한 한적한 주말이었습니다. 한껏 게으름을 부릴 쯤이었어요. 어르신의 전화가 걸려왔답니다. 자네 어딘가? 지방이라도 내려가 있나? 아닙니다. 저 집이에요. 어디세요? 어디긴? 이 공원이야. 별일 없으면 나오게나. 오랜만에 바둑 한 판 둬야지. 조금은 귀찮았습니다.
하루 종일 뒹굴거릴 각오였거든요. 그래도 나갔습니다. 지난번 전화도 그랬고 그날 전화도 어르신이 주신 거였으니까요. 대충 준비를 하고 공원으로 나갔습니다. 주말 공원은 터줏 대감들보다는 뜨내기들이 더 많아요. 아무래도 터줏 대감들은 주말을 쉬시거든요. 미안하네. 쉬고 있는데 불렀나 보이. 아니에요. 어르신이 바둑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하도 큰 소리 치셔서 안 나올 수가 없었어요. 저 이러다 진짜 지는 거 아니에요? 그럴 것 같다. 내가 진짜 단단히 공부를 했거든. 오늘은 각오를 해야 할 것세. 그 몇 달 못 본 새 어르신이 많이 늙어 계시대요. 노인들 하루가 젊은 사람 1년이라는 말이 새삼 떠오를 정도였습니다. 부쩍 쇠약해진 외관과는 달리 기색은 여전히 정정하시대요. 그냥 두면 재미없지. 그럼요. 저희는 프로 아닙니까? 매번 하는 것처럼 짜장면 내기 어떠세요? 짜장면으로 성이 차냐? 이 탕수육에 라족이 빼갈까지 다 덧붙이세. 진짜 어디 계룡산이라도 갔다 오신 거예요? 자신감 너무 과하신데? 그러다 지시면 어쩌시려고요? 대충 계산해도 한 10만 원은 나오지 싶은데 지갑에 그 돈 있으세요? 그래, 어디 보자. 10만 원은 없고 5만 원 정도 있네. 이걸 어쩐다. 그래, 담보를 맡기면 되겠구만. 혹시라도 내가 지면 내 딸을 맡기겠네. 아는지 모르겠는데 예전 노름판에서는 마누라도 맡기고 자식도 맡기고 그랬다네.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 그렇게 되면 내 딸을 자네한테 줌세. 와, 진짜 자신감 하늘을 찌르시네요. 근데 어르신 따님이 어르신 닮은 거라면 저 못 이기겠는데요. 제가 예쁜 여자를 좋아하는 놈이라서. 진다는 생각은 안 하네. 걱정 마. 내 딸 놈이 나랑은 어디도 닮지 않았어. 다들 예쁘다고 하는 아이니까 손해는 안 볼게요. 간만에 만나본 모습이 그리 좋지 않아서 걱정을 하긴 했는데 말씀은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차셨습니다. 그리고 좀처럼 하지 않던 가족 이야기까지 하시니 크게 걱정할 건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렇게 둔 바둑 제가 이겼습니다. 져줄까 했는데 그럴 수가 없었어요. 어르신이 막판에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하신 통에 그럴 수가 없었어요. 거기서 제가 져버린다면 그거야말로 제가 일부러 져준다는 티를 내는 거였으니까요. 사실 어르신은 제가 일부러 자신에게 맞춰서 바둑을 이기고 지고 한다는 걸 처음부터 알고 계셨답니다. 그래서 그날 일부러 자기가 말도 안 되는 수를 두신 거였어요. 그게 아니면 당신이 이기게 될 거라는 걸 알고 계셨으니까요. 그날 저희는 자장면을 먹고 헤어졌습니다. 어르신은 가시면서 그러시대요. 걱정 말게. 내 약속은 꼭 지킬 테니 항상 건강 조심하고 너무 일에 매달리지 말고 살아. 그게 마지막이었답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저는 계속 바쁜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가끔 본가로 갈 일이 생겨 아버지랑 바둑을 둘 때면 어르신 생각이 났지만 통화조차도 쉽지 않았어요. 무슨 일인지는 몰라도 어르신으로부터의 연락이 뚝 끊긴 때문이었어요. 생각해보니 전 어르신 연락처를 몰랐었답니다. 핸드폰이 귀하던 시절이라 어르신에겐 그런 것도 없었거든요. 무엇보다 동네 공원에만 나가면 항상 계시던 분이니 굳이 따로 연락을 할 필요성도 못 느꼈으니 집 전화번호도 물어보지 않았답니다. 그러니 따로 만나는 경우는 거의 어르신이 전화를 해오실 때였어요.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는 말에 기대기엔 어르신 연세도 걸렸고 지난번에 만났을 때 나빴던 안색도 저를 걱정하게 만드는 일이었답니다. 그래도 별일은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아직 칠순도 안 되신 분이었으니 그리 생각하는 게 당연했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어느 날 회사로 전화가 걸려왔답니다. 혹시 장용국 씨 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만 누구시죠? 저 김순철 씨 부탁으로 전화드렸어요. 혹시 저녁에 시간 괜찮으신가요? 전해드릴 것도 있고. 김순철 씨? 어르신 말씀이시죠? 전해드릴 거라뇨? 글쎄요. 저도 잘 모릅니다.
아버님이 전해드리면 안다고. 죄송해요. 근데 아버님이 말씀하신 거라. 무슨 일인데요? 그게 그때 저를 찾는 직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더 통화가 어려웠어요. 어차피 저녁에 만나기로 했으니 사정은 그때 들으면 될 일이었답니다. 그래도 일하는 내내 신경이 쓰이더군요. 말하는 걸로 봐선 전화를 걸어오신 분이 어르신의 따님이지 싶었습니다. 어르신이 직접 전화를 걸어오지 않는다는 게 이상하게 찝찝하더군요. 그렇게 복잡한 마음으로 따님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서울이라고 합니다. 아버님께 말씀 많이 들었어요. 아버님의 바둑 스승이시라죠? 네? 스승은 무슨... 근데 왜 저를 보자신 건지... 어르신한테 무슨 일이라도 있나요? 사실은 세상 참 무섭대요. 어르신을 못 본 게 대여섯 달 정도였는데 어르신이 몹쓸 병에 걸려 오늘 내일 하신다지 뭡니까? 지난번에 배웠을 때도 멀쩡하셨는데. 그때도 안 좋으셨어요. 워낙 늦게 발견해서. 그건 그렇고 이거. 따님이 건넨 건 편지였습니다. 어르신이 의식을 잃기 전에 따님한테 건네준 거라네요. 얼마 전부터 상태가 많이 악화돼서 중환자실에 계시는 어르신은 거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했어요. 마음이 참 무겁대요. 일단 어르신이 준 편지를 열었습니다. 이렇게 편지로 만을 절하게 돼서 미안하이. 지금 그 편지를 건네준 사람은 내 딸이자 며느리인 아이네. 내가 지난번에 말했던 거 기억하나? 내가 바둑에 지면 딸을 넘긴다고 했던 말. 너무 염치 없다는 거 알지만 그 약속을 지키고 싶어서 이렇게 때를 써보네. 자네라면 그 아이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지 싶어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부탁을 하네. 어차피 세상 떠날 나이니 부끄러워도 어쩌겠나. 내 부끄러움보다는 내 딸의 행복이 더 중요하니 이러는 걸세. 그 아이 정말 힘들게 살았네. 글을 읽으면서 너무 놀랐습니다. 제가 딸이라고 생각했던 그 여자, 그러니까 우리 씨는 제가 지난번에 보았던 그 아들의 처였습니다. 정확히는 동거녀라고 해야 옳겠네요. 우리 씨는 부모도 없이 자라다 어르신의 아들과 사랑에 빠져 어르신의 집에서 10년을 살았답니다. 그래봐야 부부로서 산 건 거의 없대요. 그 아들이라는 친구가 툭하면 사고를 쳐서 교도소를 가고 그 얼마 전에는 사고로 죽기까지 했기 때문이었어요. 가끔 집에 와도 우리 씨나 어르신에게 돈 달라며 폭령을 행사하기 일쑤였다더군요. 아무리 그래도 남편이 죽었으면 떠날 수도 있었을 텐데 우리 씨는 그럴 수 없었다고 했대요. 어르신이 우리 씨를 정말 딸처럼 아껴주었던 때문이었답니다. 그래서 우리 씨도 며느리가 아닌 딸로서 지냈다더군요. 어르신은 항상 우리 씨한테 그런 말을 했대요. 이 고생을 왜 하냐? 그냥 여기 나가서 너 아껴주는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면 될 것을. 그게 내 소망이다. 그래줄 수 없겠냐? 정말 딸처럼 여기셔서 그러신 거였어요. 그러니 우리 씨도 더더욱 그 집을 나갈 수가 없었던 거죠. 잦은 건 아니지만 아들이 집에 와서 행패를 부리는 걸 보면서 자기만 편하자고 그 집을 떠날 수 없었다더군요. 더군다나 어르신이 암에 걸린 이후로는 더더욱 그럴 수 없었대요. 서로가 서로를 안타까워하신 거였죠. 그래서 그런 말도 안 되는 내기 바둑을 핑계로 저한테 우리 씨를 부탁한 거였고요. 내가 미친 사람이라고 해도 좋네. 우리가 자네 같은 사람 만나서 정말로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을 보고 갈 수만 있다면 내일 죽어도 여한이 없어서 이래. 지금이 조선시대도 아니니 결정은 자네가 하는 거겠지. 내 마지막 부탁일세. 우리 딸 조금만 지켜봐 줄 수 없겠나. 그러면 그 아이가 얼마나 좋은 아이라는 걸 알게 될 걸세. 자네한테도 좋은 사람이 되어줄 것이라는 확신이 없었다면 내가 아무리 염치 없고 뻔뻔한 늙은이라고 해도 이리 부탁은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쯤은 알 걸세. 자네도 알다시피
내 수일기가 그리 나쁘진 않자는가.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 자네와 바둑 한 판 두어보지 못하고 떠나는 걸세. 내 평생 두어도 자네한테 못 이길 거라는 걸. 그래도 후회 없이 한 판은 두었으면 좋았을 것을. 나중에, 아주 나중에 위에서 바둑 한 판 두기를 기대하겠네. 그때쯤이면 어쩌면 자네한테 판맛을 한 번쯤은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소박한 바람을 가지고 나는 떠나네. 그동안 정말 고마웠네. 자네 같은 사람이랑 바둑을 두면서 너무 행복했네. 고맙고 그리고 미안하네. 잘 지내시겠나? 편지는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저만 바라보며 아무 말 없이 서 있는 우리 씨에게 편지를 건넸습니다. 어르신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는지를 이해시키려면 편지를 보여주는 것보다 좋은 일은 없다고 생각했던 탓입니다. 편지를 읽어 내려가던 우리 씨의 표정에 깃든 당혹감이 여실히 전해지더군요. 하긴 왜 안 그러겠습니까? 이유가 뭐였건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다른 남자에게 맡아달라고 부탁하는 내용이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편지를 읽기를 마친 우리 씨가 더듬거리며 입을 열었답니다. 이거 무슨 말일까요? 죄송해요. 아버님이 뇌로 전이가 되셔서 현실과 꿈을 막 오가셔서요. 죄송합니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아버님이 절대로 경우 없는 분이 아니세요. 누구보다 어질고 현명하신 분이세요. 암덩어리가 뇌로 전이 돼서 제대로 된 사고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저희 아버님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저희 아버님. 미처 말을 끝내지 못하더군요. 갑자기 터져나온 울음 때문이었습니다. 내용의 진위 여부를 떠나 그토록이나 자신을 아껴준 이의 유언 같은 거였으니 왜 울음이 안 나왔을까요? 새삼 어르신이 우리 씨를 얼마나 애틋하게 생각했는지 알겠더군요. 이후로도 한참이나 우리 씨는 어르신에 대한 저의 오해를 풀어주려고 애썼답니다. 울음 때문에 말도 잘 안 나오는데도 한사코 그러는 걸 보면서 우리 씨 역시 어르신을 시아버지가 아닌 진짜 아버지로 여기고 있다는 걸 느꼈고요. 두 사람의 서로에 대한 애정을 보면서 때론 뭉클하고 때론 안타까웠답니다. 오해 안 해요. 우리 씨만큼은 아니겠지만 저도 어르신이 어떤 분이라는 거 모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르신이 쓴 글, 정신 없어서 쓴 글도 아니에요. 저희가 시합을 했어요. 이 내용은 그 시합에 관한 거고요. 저도 동의했고 어르신도 설명하신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 씨가 변명하실 필요 없어요. 네? 그게 무슨... 바둑 내기로 자신을 걸었다는 이야기까지 해줄 필요는 없었지요. 어르신이 왜 우리 씨를 걸었는지 그 속셈이 너무 뻔히 보였으니까요. 그래서 일부러 자기를 자청하고 저한테 약속을 지키라 협박하신 거죠. 처음 편지를 봤을 때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씨를 보면서 어르신의 말이 아주 터무니없는 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누군가를 그토록 소중히 아낄 줄 아는 사람이라면 또 다른 누군가도 별다를 바 없을 겁니다. 어르신이 그랬죠. 조금만 지켜보면 알 수 있을 정도로 좋은 사람이라고요. 저한테도 더없이 좋은 사람이 되어줄 거라는 그 말 말입니다. 어르신의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말대로 어르신은 누구보다도 수를 잘 읽으셨답니다. 제가 바둑 애서라면 어르신보다 수읽기가 100배는 뛰어나겠지만 사람을 보는 눈은 도저히 어르신을 따라갈 수 없는 하수였어요. 그러니 첫 결혼을 그따위로 한 거였죠. 당황해하는 우리 씨를 앞세워 어르신이 계시다는 병원으로 갔습니다. 시간이 늦어 면회가 안 된다고 해서 그 주말에 다시 찾아갔지요. 우리 씨 말대로 의식은 거의 못 차리시는 상태였습니다. 중환자실 간호사 말로는 아마 며칠을 넘기시기 힘들 거라는 말이 그 증거였어요. 그래도 제 대답은 듣고 가셔야 했답니다. 힘겹게 내뱉는 숨소리를 들으며 어르신에게 속삭였습니다. 내기는 내기죠. 알겠습니다. 어르신 말대로 일단 내기는 따르겠습니다. 그래도 장담은 못해요.
사람 인연이라는 게 억지로 엮는다고 엮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 정도는 아시죠? 지켜볼게요. 그래서 정말 좋은 사람이다 싶으면 제 옆에 나란히 서게 할 거고요. 그러니 마음 졸이지 마시고 편안히 가세요. 가서 바둑 공부 열심히 하세요. 제가 나중에 가서 확인할 테니까. 그간 감사했습니다. 30분의 짧은 면회 시간을 마치고 나오면서 마지막으로 어르신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전히 온기가 느껴지는 손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라본 어르신의 얼굴에 미소가 걸려 있었던 것 같았는데 착각이었을까요? 아무튼 전 약속을 지켰습니다. 일주일 후 어르신이 떠나고 나서 제가 우리 씨한테 말했습니다. 우리 둘 다 상처를 안고 있는 사람이니 서로 그 상처를 닦아줄 수 있는지 알아보자고요. 놀라워하긴 했지만 제 말에 거부하진 않았습니다. 어르신의 마지막을 처리하면서 보여준 제 모습이 그리 듬직할 수 없었다고 나중에 아내가 그랬답니다. 그래서 저한테 홀딱 빠진 거였어요. 제가 그만큼 잘난 사람입니다. 그렇게 연애를 시작한 우리는 1년 후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애를 낳고 알콩달콩 살아가고 있고요. 사실 너무 행복합니다. 가끔은 겁이 날 정도로요. 이 모든 게 한판의 바둑으로 시작되었다는 게 신기하지 않으십니까? 아직 새파랗게 젊은 놈이 이런 말하면 그렇지만 인연은 언제 어디서 시작되는 건지 아무도 모르는 거랍니다. 제가 바둑을 못 두는 사람이었다면 아내를 만날 수 있었을까요? 아마 그랬을 겁니다. 어차피 아내와 저는 이렇게 될 운명이었을 테니까요.